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각종 범죄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입고 있는 범죄 피해들,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능범죄, 그래서 각종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각종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각종 대중매체에서 흔하게 여러분들이 접하지만 실제로 건수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강력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4대 강력범죄는 정말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던 살인, 강도, 그리고 절도, 폭력,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대표적인 4대 강력범죄입니다. 이 4대 강력범죄의 실제 비중을 보시면은요, 살인사건은 연간 1000건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건수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고조선 8조법 시대에서부터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했었습니다. 한편 강도 사건도 어떻게 보면 절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절취해 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도가 그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치는 거다라고 하면은, 강도는 직접 그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물건을 절취를 강제로 해서 뺏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이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뿐만이 아니라 강도 사건은 그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도로 인한 치상, 즉 강도로 인해서 상해 사건으로 발전을 하거나 강도로 인한 치사, 즉 강도 사건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강도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강력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절도와 폭력 같은 범죄도 건수는 강도나 아니면은 살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각종 뉴스라든가 아니면 각종 대중매체, 대중문화, 각종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범죄 건수입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살인사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1000건 미만으로, 강도사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이제는 한 1000건 미만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한편 절도나 폭력사건은 연간 20만 건 내지는 거의 30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살인사건, 강도사건과 같은 대표적인, 즉 한번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떠한 위험 요소로 존재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굉장히 검거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 그 강력사건의 검거율을 보면은 살인사건과 강도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검거율이 높습니다. 퍼센테이지가 100% 이상 나오는 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00% 이상 나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살인사건이 예를 들어서 1년에 700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일어났었던 살인사건이 올해 잡히는 경우도 있죠. 즉, 그 사건이 동일하게 1대1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작년 내지는 그 작년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도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점점 각종 경찰의 수사기법이 발전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한 게 775건이지만 그로 인해서 해결된 거는 780건이나 아니면은 800건에 이른다 그러면은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100%가 넘을 수가 있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100% 이상 나오는 것도 이 사건은 여러분들 통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절도 사건하고 폭력 사건입니다. 절도 사건은 의외로 검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검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누군가 훔쳐간 거죠. 훔쳐간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차량용 블랙박스라든가 등등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흔하게 아는 것처럼 여기 와서 과학수사대가 빨리 지문 감식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로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라서 지문 감식까지 한다 하더라도 범인을 특정을 해서 잡지를 못하는 경우, 또 설령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물건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절도 사건 중에서는요, 실제로는 절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로 착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외로. 무슨 말씀 이해가시나요? 즉, 여기에 원래 도자기가 있었는데 이 도자기가 절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도자기가 없어졌으니까. 이해가시죠? 예,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도자기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당연히 신고를 했고, 그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 침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지문이 있는지 등등등 확인을 해본 결과 사건은 한 건으로 접수가 됐지만 원성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진실은 아들내미가 야구 경기 하다가 그 도자기를 깨트려 버렸는데 깜짝같이 없애버린 거죠. 물론 이제 흔하게 뭐 있을 수 있을 만한 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로 인지해서 신고가 되고 수사를 실제로 했지만 이 절도범을 검거를 하지 못하는, 아들이 지문이 근처에서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가정에서는 누구의 가족의 지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발뺌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외에라도 실제 사무실에서 발생을 하는 거든 아니면 차량을 절도를 하던 간에 실제 사건 자체는 차량 절도를 해서 차량이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만 이거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특정해가지고서는 체포하는 게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 비해서 똑같이 물건을 절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사건이 높은 이유는 강도 사건은 명확한 목격자가 있죠. 누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뺏는 과정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 사건의 목격자가 있고 특정되어 있는 범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정되어 있는 범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각종 수사 기법,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있는 CCTV라든가 아니면은 전화 통신이라든가 등등등을 포함해서 충분히 사람을 검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던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외국에서는 강도사건이나 살인사건이 이 정도로 높지가 않습니다. 검거율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의 검거율이 높은 반면에 절도사건은 역시 외국과 유사하게 이렇게 검거율이 한 50%에서 60% 정도로, 물론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처럼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한편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게 보통 폭력사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력사건은 역시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사건에서도 명확한 목격자, 피해자가 있고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을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워낙 건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100% 해결하기는 어렵고 현재로는 한 80% 후반대 정도가 검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는요, 이러한 각종 강력범죄가 소위 말하는 광역화, 지능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주변의 각종 통신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각종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당연히 사람들의 활동 범위도 더 넓어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통신 장비라든가 다양한 기동 장비를 통해 가지고 훨씬 지능화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공조수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서 가족을 납치를 해서 이러한 거를 피해 보조했었던 케이스. 또 마약이 밀반입됐었는데 밀반입된 마약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 각종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수사를 하는 케이스. 그 외에 절도사건이라든가 살인사건 피의자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CCTV라든가 각종 공조수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했었던 케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재 경찰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우리가 이미 사회적 약자 하면은 앞서서도 한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대표적인 게 여성이나 아동이나 아니면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이 강력 사건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자, 데이트 폭력 사건은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젠더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 대여성 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데이트 폭력 사건을 사건화되지 않고 그냥 연인들끼리 싸울 수 있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중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중년들 사이에서 사귀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냥 넘어갔었던 소위 말하는 재량권에 의해서 사건화되지 않았었던 케이스들이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더 감수성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당연히 사회적인 인식도 그만큼 성장을 하고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넘어갈 수 있었던 케이스가 이제는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건으로 형사사건화돼서 이제는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기소하고 나중에 처벌까지 받는 단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각종 데이트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사고들 보면은 발생하는 건수가 연간 한 10,000여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여 건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도 실제 범죄 피해를 입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폭행이나 상해로 그냥 싸우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그냥 다반사고, 체포, 감금, 협박처럼 인신의 구속을 하는 굉장히 심각한 형태, 체포나 감금이나 협박은 사람의 이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강력한 범죄, 그 외에도 살인사건이나 성폭력사건, 주거침입이나 기타 다양한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이 데이트 폭력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있었던 강력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귀기를 희망했었던 남성이 그 여성의 집에 이 택배원을 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실제 그 가족을 죽이고 퇴근하는 그 여자까지도 죽였었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는 직접 성별로 구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 여성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남성의 비율도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면 갈수록 각종 사건 사고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결국 다양한 사건 케이스들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수사 역량,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역량을 가진 경찰관들을 투입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히 소방에서 화재 조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소방에서 하는 화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혹시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살인사건 현장이지만 이 살인사건 현장을 화재로 위장을 해서 화재 사건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실제 발생을 한 건 사망자지만 사망자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화재가 발생을 했는지 이해가시죠? 또 이 사람이 피해자가 있지만 그 집에서 구조된 사람하고의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더 심층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갈등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재산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금전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들 수사하는 등 그동안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 사고 내지는 전문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범위들도 경찰에서 수사 역량을 키워서 함께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도 최근에는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게 화재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의료사고, 일종의 전문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들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선발을 하는 경력 채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력 채용을 할 때 이러한 사건 조사를 할 수 있을 뭐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사 출신을 직접 경찰로 선발을 하면 좋지만 실제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건 과목을 수강을 한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건학을 담당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호학을 전공을 했다라든가 기타 뭐 사람의 이 신체 구조 해부를 했었던 뭐 물리치료를 전공했었던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전문 수사관으로 하기도 하고요.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겠죠. 안전사고도 예를 들면은 산업공학을 전공했다라든가 건축공학을 전공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 화재조사도 마찬가지로 물리를 전공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물리나 화학을 전공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경력 수사관 경력 채용을 통해서 선발하거나 아니면 경찰 내에서도 꼭 이러한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야의 수사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경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전문 수사관 인력으로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력 사건이 있는 반면에 한편 간단한 생활 주변에 있는 경미한 범죄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미한 범죄라고 해서 이 범죄를 경찰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실제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강도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우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경미한 사건은 충분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자전거 도난을 당했다, 뭐 아니면 뭐 오토바이 도난을 당했다, 아니면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차의 창문을 깨고서는 누군가 물건을 가져갔다 하면은 이거 그냥 지나가다 술 취한 사람이 할 수 있구나라고 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그냥 사건화 시키지 않고 자기가 그냥 보험회사를 통해서 자차 처리를 통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건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으니까 암수 범죄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범인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죠? 이렇게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긴 한데 이러한 경미 사건들도 이제는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 각종 신고 내용에 대한 연관성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건이 자전거 도난 사건이 한 군데에서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건의 연관성을 같이 조사를 해본다든가 아까 차량 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해당 분야에 관련돼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요한 1급지 주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급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으니까 농촌 지역 말고요. 그래서 보통 도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범죄들에 대한 특징들을 최대한 연관성들을 가지고서는 경찰에서 각종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었던 강도, 절도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CTV입니다. 자, 이 각 CCTV와 각종 보안 장비가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강절도 사건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검거율이 높습니다. 그 높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강도 사건이나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각종 법 체계가 있기 이전서부터도 전통적인 수법으로서 계속해서 발전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도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CCTV라든가 각종 보안 장비를 통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는 절도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검거율을 높아야지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도 사건에 대해서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절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지역 내지는 특징들을 타겟팅화해서 이들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수사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절도 사건이 우리가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평생 일어나지 않는데 한 번 딱 일어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누군가 와가지고서는 이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공포심을 느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에
혹시 이러한 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그 앞서서 다른 사건에 대한 연관성을 먼저 경찰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수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연관성에 대해 가지고서 초점을 맞췄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아파트 지역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흔하게 주거 지역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 침입 절도 사건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각 사건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경찰 수사론 시간에 2학년이나 3학년 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절도 사건이 특히 침입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침입 절도를 하는 소위 말하는 수법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법 범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 사건은 우리가 우발적으로 저 집에 들어가서 도자기가 있으면 그 도자기를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이러한 절도 수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법에 따라서 범죄를 소위 말하는 성공했었던 비율이 높았던 거죠. 그랬던 그 성공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다른 집에 아니면 다른 케이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침입 절도를 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절도범을 잡고 난 다음에 잡았었던 그 사람이 실제 했었던 범죄 케이스를 모두 다 모아보면은 거기에 동일한 케이스로 적용됐었던 수법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아파트처럼 보안 장비가 많이 있는 곳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로 낮은 건물들이 있는 곳을 많이 간다. 거기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도 1층은 거의 대부분이 방범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층 이상 되는 곳만 항상 올라간다. 그것도 가스관이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곳만 타고 올라간다. 또 올라가는 것도 실제로 자기가 2층까지 올라가서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를 산책하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열려있는 문만 타겟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수법범들이 가지고 있는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법들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 단지에 빌라가 많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만을 특화돼. 또 반대로 아파트 지역만을 특화돼 가지고서는 침입절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다세대 주택보다 혹시 만약에 고가의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부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가의 물건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될 때는 그러면 CCTV를 피해야 되는데 CCTV를 피하려면은 방금 나왔었던 케이스처럼 택배원을 위장을 해가지고서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색에 맞춰가지고서는 각종 수법법들을 통해서 각종 이 사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각종 수법범에 대한 수사 역량도 집중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모아진 물건이 실제 절도된 이 물건, 이 절도된 물건을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 물건을 금전화시키는 경우, 환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전하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이 작물하는 경우고 이 소위 말하는 작물 사범에 의해서 즉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작물회비라고 하는 이 작물 사범에 의해 가지고 이 절도된 물건이 환금을 하는 그러니까 금전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작물하는 곳을 단속을 해서 잡게 되면은 작물범이, 작물사범이 이 물건을 어떤 유통구조를 통해 가지고선 취득했는지를 가지고 거꾸로 절도범 또 내지는 강도범을 거꾸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찰은 이러한 주거지역이나 뭐 또 사무실, 기타 각종 뭐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있는 강도 절도 사건의 수법이라든가 아니면 작물 사범에 대해서 그 외에도 자전거 절도나 오토바이 절도라든가 차량 털이 등 각종 경미한 절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수법이나 아니면은 각종 정보 이 CCTV 확인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검거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사건 또 내지는 침입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때 물건만을 절취를 하려고 침입절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때려 눕히고 내지는 폭치기를 해가지고서는 물건을 가져가고 요걸로 끝났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단순하게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게 부상, 상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는 소위 말하는 강도 치상, 강도 치사 그리고 절도 과정에서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바로 그 현장에 있다라는 상황만으로도 절도 사건이 강도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침입절도를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뭐 잠자고 있었던 가족이 있었을 경우에 그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또 강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항하거나 반항했었을 경우에 폭력을 행사하다 보면은 당연히 상해나 아니면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단순하게 침입 절도했었던 게 강도 치사 사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강도 사건과 절도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경찰의 역량을 집중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경찰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경찰이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소위 말하는 4대 사건 사고들을 단속을 하면서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 산업화, 국제화 시대를 맞춰서 새롭게 우리 생활 주변의 서민 갈취 등의 각종 조직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생활 속의 이 악성폭력이라는 이러한 이 조직폭력 활동들이 그동안에는 뭐 단순하게 뭐 생계에 침해하는 갈취 수준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이 합법화, 이 조직폭력이 이제 합법화 시켜가지고서는 뭐 건설업체를 가장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무슨 금융업체를 뭐 대부업을 가장한다라거나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각종 뭐 이권에 직접 개입을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한다라거나 뭐 심지어 최근에는 뭐 학생회에 침입을 해가지고서는 학생회를 장악을 한다라거나 각종 이권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이 조직폭력 폭력 조직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권을 쟁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직폭력을 단속하는 게 과거에 뭐 조직폭력 영화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뭐 반드시 무슨 뭐 유흥과 관련된 이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생계형 일반 생활 활동에 침투될 수 있는 이 폭력 조직의 각종 이권 개입에 대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 경찰에서는요, 이 폭력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 조직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러면은 모두 다 단속을 해가지고 모두 검거를 해서 모두 교도소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흔하게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현재 아직까지는 범죄 행위가 불법적인 게 현행법령 위반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할 뿐입니다. 다만 이들이 만약에 하고 있는 행위가 현행법령 위반으로 소위 말하는 불법 행위가 되고 그게 법률에 위반된 게 정확한 물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게 이 각종 행위가 실제는 불법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을 가장해서 할 수 있느냐? 상당수가 역시 이들도 조직폭력이 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활동들도 합법적인 거를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형태로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개발과 관련돼서 조직폭력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이권을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이 재개발을 하려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자신들이 뛰어들어서 그 지역에 정말로 아파트를 이 철거대 주택을 하나 사다 놓고 거기에 있는 원래 원거주민이라고 얘기를 해서 선거에 나가서 선거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조합을 쟁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건설사와 서로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는 이 조직 밖에서는 이를 단속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총학생회도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에 정말로 학생을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을 정말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학생회를 구성을 해서 그 학생회 입후보하는 입후보 회장단을 구성을 해서 구성되어 있는 그 입후보 회장단이 정말로 선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합법적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이 총학생회를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총학생회가 벌이고 있는 각종 활동에서 이권을 쟁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합법적인 활동.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최근 나와 있는 뭐 각종 뭐 조직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이 과거에서처럼 정말로 막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로 영화에서만 나오는 장면이고 실제는 뭐 건설회사를 운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유흥업소도 사실은 유흥업소나 아니면 사행성 산업업체도 겉으로는 당연히 영업행위를 모두 다 등록을 하고 하는 거니까 뭐 그 외에 뭐 대부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법률적으로 구성해 놓고 있는 대부업 허가 등록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충분히 이 합법적인 업체, 합법적인 조직을 가장을 해놓고 있지만 실제 하고 있는 행위들은 모두 다 이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가장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과거에는 폭력이나 아니면은 뭐 위력을 사용을 하거나 또 내지는 대규모 집단 패싸움을 하거나 뭐 조직 간의 암투를 하거나 이랬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줄고 최근에는 각종 경제적인 이권에 따라서 소규모로 개입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즉 이제는 규모 자체가 전국구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아니면 해당 이권이 있는 그 사업장 내에서 그 해당 지역이 있는 뭐 유흥가에 있는 그 지역 내에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화되어 있고 합법화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합법을 가장해서 각종 뭐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업이라든가 뭐 사채업, 뭐 주식시장, 뭐 그 외에 뭐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 조직폭력, 이 폭력 조직들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보통 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10대들도 이 조직폭력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상당수의 이 10대들이 현재 학교에서 이 기존에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탈한 소위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퇴 아니면 가출한 청소년 이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활동시키는 이러한 케이스도 최근에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각종 이 폭력 행위들 중에서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생계 침해형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 각종 이권 개입, 그 외에도 의료 현장, 대중교통이나 대학 내에 있었던 학생의 활동, 그 외에 체육계라든가 아니면 주치, 갈치 등 다양한 형태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보면은 의료 현장에서 이 각종 폭력 행위라든가 업무 방해 이러한 행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검거되고 나면은 10대들 말고도 뭐 30대나 50대 등도 많이 검거가 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피해자 보호겠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복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복범죄에 대한 재범 여부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러한 사건이 그 이후에 또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경찰 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은요,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면은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처럼 발생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경찰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최근에는 각종 CCTV라든가
이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점점 발전을 해서 거의 대부분 검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원천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경찰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절도 사건이라든가 강도 사건에 전담반을 투입을 해서 각종 수법 범죄라든가 작물 사범들을 단속을 해서 역으로 추적하는 기법들도 같이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폭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최근의 성향들 같이 한번 보셨는데, 이러한 각종 강력 사건들, 이 강력 사건들은 한번 발생을 했다 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경찰의 아주 핵심적인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강력 사건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경찰에 필요한 역량 또 내지는 경찰에 필요한 수법, 그러니까 필요한 수사 기법, 이러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